시대 풍장은 가난해서 그러니까 장례를 지낼 그 절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그냥 그 풍장을 지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거리나 이런데 시신들이 그냥 널려 있는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신 널려 있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록이. 그래서 고려 시대는 물론 고려장이라는 것도 그냥 갖다 버리니까 일종의 풍장이기도 하지만 주로 서민들이 그 막대한 그러한 그 장례 비용을 감당 못해서 고려사의 내용만 따르면요, 뭐 너덕 군데에 나오는 내용만 따르면 그런 그 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아이들의 풍장은 뭐냐? 그래도 다른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풍장과 매장에 어린이들을 풍장하고 매장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좀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매장은 썩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애들을 그렇게 썩게 하질 않고 이 풍장을 하면 이게 그 황색 그리고 홍색으로 점점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면서 온전하게 남아있대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발리섬 같은 데 풍장이 있는데 그 짐승이 접근 못하게 대나무로만 막아두고 그대로 두면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된대. 그러면서 이 망자하고의 그 이별하는 이렇게 산자들이 죽음을 받아라는 시간을 길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또 그 어린이나 이런 경우 생각나면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 기록을 해놓은 분인데 그것이 정말 맞는지는 제가 검증은 못 해봤습니다. 아침에 뒤져본 급히 그 치팅을 하고 온 내용입니다. 이 양림리의 이 풍장은 주로 이제 지프로 둘러싸서 나무에 묶어놓는 형태였어요. 이제 지프로 둘러싼 것은 이제 짐승이 쉽게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해안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나무에 묶기보다는 이제 그 땅에다 두고 거기다 그 거적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집으로 만든 걸로 덮어놓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그 풍장이 그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새만금 일대 조사한 것부터 거기도 나타나고요. 또 포항, 경주, 울산, 양산 이 지역에 그렇게 동해안 지역이도 그쪽도 풍장 풍속이 나타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상당히 일반적인 그러한 형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아직 그 의식화된 그 장례 의식이 충분히 안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풍장 풍속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언급해 놓은 문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광주 읍성 읍성의 그 서문통을 갈 텐데요. 그 서문통에서 한 800m 떨어진 곳, 2리 떨어진 곳이 양림입니다. 이곳은 서쪽이고 서쪽은 죽음의 땅이죠. 망자들의 방향이죠. 그래서 읍성에서 항상 이 시신을 갖다가 여기다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장례라고 할 수 없고 풍장을 지낸 걸 볼 수 있는데요. 6.25 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키울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다 데려다 주는데 이게 두 가지 고아원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영아들을 다루는 곳, 한 군데는 이제 좀 자란 아이들 다루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두 보호 시설이 있었는데 다 선교사들이 후원을 했고 특히 이제 이따 가보게 될 곳은 아직 없지만 그 터만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설명도 드리고요. 이 충현원이라는 곳은 바로 이 너머에가 있습니다. 거기는 1948년 9년 무렵에 여기 있는 루트 선교사가 중심이 돼서 이 발효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그 희생자들의 그 고아들 또 6.25 때 생겨난 그 고아들을 많이 돌봤습니다. 그런데 낮에 데려다주면 살리는데 이 엄마들이 이 저녁에 밤에 보자기에 싸서 그 고아원, 영아원 그 철조망에다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침에 죽잖아요. 근데 그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죽은 아이가 1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그래요. 6.25 기간 중에. 그 아이들이 다 여기 묻혔습니다. 또. 네, 그래서 이 동산은 하여튼 1000년 가까이 그렇게 그 아이들,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많이 묻힌 곳이고 그리고 이제 1909년에 오원이 처음 또 여기에 오원 선교 처음 묻히게 됩니다. 처음 순교한 이 오원 선교사는 버지니아 출신이고요. 보십시오.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 버지니아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 부잣집이어서 나중에 할아버지가 남북전쟁이 끝나고 버지니아주를 수습하는 그 수습위원이 돼요. 그만큼 아주 유지였고 재산도 많았는데 이분이 여기 묻히고 또 자녀들도 오원, 이 화이팅 오원이 바로 데리고 들어가서 뭐 유산 받거나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유산도 다 포기하고 여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오원이 사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환자 시설이 생기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자에 있으니까 간단히 생략을 하고요. 오원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 나환자 시설만이 아니고요. 또 뭐가 있느냐면 이분은 공회 의장을 했어요. 공회 의장을 했고 또 북장로교 선교사하고 헌인을 했어요. 또 이분이 다니던 그 지역들 보면은 상당히 뭐 광양부터 해서 고흥, 뭐 여수, 또 이쪽 고성, 장흥 이런 주로 남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원 선교사가 남겨준 우리에게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가 아까 볼 수 있는 그러한 에큐메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딕시 출신이고 또 어찌 보면은 그 남부 정서를 많이 가진 분인데 오원은 다분히 공화주의자였습니다. 유진벨은 민주당 쪽입니다. 또 스트래퍼는 공화당입니다. 목포에서 같이 살겠던.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전혀 정치성에 안 맞는 사람들이 같은 남부 출신이지만 같이 모여서 한 거예요. 속으로는 좀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 때문에 뭐 갈라서 그러진 않았고요. 더 잘 협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이팅 같은 경우 아까 콜레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부인으로 살았다고 그랬죠. 수피아에 가면 지금도 이름이 오부인이에요. 100년 전에는 여성들 이름이 없으니까 자기도 오부인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1909년 돌아가시고 사실 북장로교 출신이니까 좋은 보직은 못 받죠. 남장로교에 와서 이제 그 변두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로 여성과 그 자녀들, 아동들을 위해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뭐 서울에 갔으면은 최소한 여의사로서 뭔가 역할을 했죠. 제중원의 에비슨 혹은 어비슨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광주에 남아서 계속 그렇게 뒷전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언제 떠나게 되냐면 그 따님죠. 큰딸이 다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하는 곳으로 들어와서 평양에서 선교하다가 그 3.1 만세운동에 깊이 연루가 돼가지고 추출이 됩니다. 추방이 되자 이제 그걸 기화로 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미국 덴버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거는 이 남편은 여기 묻혀 계시고 또 이 부인은 그 덴버 공동묘지 한켠에 그 묘를 겨우 찾았는데 거의 풀이 덮여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 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한번 쪽지를 남겨놔는 거 보니까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저우라든가 함종 이런 쪽에 그 선교를 했고 1900년경에 박서스 리벨리언 중국의 그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1910년에 그 할아버지가 요코하마 거쳐서 부산 거쳐서 서울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 후손들이 손자 손녀까지 동원하고 다시 100년 만에 센테니얼 미션 루트를 따라서 그 할아버지가 갔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또 배 타고 그렇게 해서 100년의 자취를 이 후손들이 더듬어서 수저 황족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그 문화혁명을 얻고 공산주의를 겪고 그 난리통을 겪었는데 지저스 로드, 예수길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양림동보다도 선교사 유적이 더 잘 보존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공산주의 차에서 그렇게 보존이 됐는지 하여튼 미스터리입니다. 설명을 아직 못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후손들이 지금도 그렇게 한국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그 한국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분의 이제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육자회담. 그래서 그때 힐 차관보 있죠. 육자회담을 주도했던 그 배후에서 서포팅 해주는 스텝이었습니다. 아주 고위 관리였죠. 그래서 이 양림리에 출신의 그 선교사들 여기 거쳐간 조금 비교적 장기적으로 머물렀던 분 한 190여 번의 그 후손들이 거의 지한파내 친한파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는 이제 옛날 성경학교 초대 모습이고요. 이분이 이제 포사이트, 여러분 그 자료집에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주, 군산 뭐 이렇게 쭉 목포 이렇게 수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이 포사이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선교 동원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동원한 게 아니라 이 펀드레이싱을 기막히게 하신 분이에요. 뭐 그런 수완이 뛰어난 게 아니라 기도로 이렇게 무릎으로 사신 분인데요. 순천 선교부가 순천 선교부를 이렇게 진영을 갖춘 것도 사실은 포사이트의 그러한 노력이. 그런데 본인은 말 그대로 종치는 사람처럼 전혀 그런 것을 안 드러내니까 안 알려져 있죠. 단지 그냥 나환자 구라에 관련된 것만 알려져 있고. 여기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가마터입니다. 이 가마터의 병실을 만드신 분이 아까 그 화이팅 오원 여의사이죠. 이분은 이제 윌슨 우월순 의사입니다. 총각으로 왔어요. 원래 총각으로 싱글로는 미션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유교 강하고 그러니까 혹시 그 여자 꼬시러 왔나 하고 이제 양놈들 이렇게 막 뭐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남자들은 들어오고 여자들은 싱글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워낙 얼마나 이 미션 스테이션에 급했는지 총각인데 불러들인 겁니다. 오프터 레코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불러드렸는데 약혼녀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파경이 됐어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까지만 하고요. 근데 그 파경이 된 사람이 우리 100만 명 구령운동 할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자극을 주고 우리 목사님들 그 프리셉트 성경 연구라든가 귀납트 성경 많이 익숙하잖아요. 큐티 시리즈 등등등. 오늘날 그 성경 공부 시리즈의 상당한 부분을 영향을 준 분이 이 화이트 박사, 뉴욕 신학교 에일대 출신이죠. 구약학 출신인데 이분이 만든 그 바이블 스터디 방법이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그 토대를 두고 나중에 무디 신학교와 결합이 돼서 또 저기 화이팅이라든가 혹은 여러 사람들이 뭐 하디 뭐 이런 사람들 다 영향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그 무디 인스티튜트의 SVM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에서 한 2만 수천 명을 전 세계에 내보내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이 서서평 선교사도 성경을 그 화이트 박사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서평은 9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9살 거기 나이로 9살 우리나라 10살 때 미국으로 갔으니까 사춘기 그러니까 크리티컬 에이지 언어를 배우는데 크리티컬 에이지를 이제 접어든 시점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 화이팅이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평양에서 평양 숭실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기 광주 출신 한 여학생을 미국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워낙 영특하니까 네가 1년 동안만 잠시 영어 공부하면 내가 안식년 되면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 영어를 배울 것이냐 소개를 했는데 그 많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넌 네이티브 스피커는 이 서서평에게 보냅니다. 서교장한테 배워라. 그 사람 영어가 고급 영어다. 근데 서서평이 사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대학을 다녔지만 그렇게 뭐 많이 산 것도 아니고요.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 뭐 졸업하고 그럴 무렵에는 이제 주로 유대인들, 이탈리안 유민들 이런 사람들로 많이 보살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고급 영어를 구사했는가? 서서평의 말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이 영어로 읽은 성경이 내 피를 타고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것 같다. 완전히 체화된 거예요. 32세 우리나라 난 33세에 한국에 와가지고 1912년에 간호부장으로 왔습니다. 이 제준병원에.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어학을 배웠지만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1년 동안인데. 그리고 맡은 보직이 이제 간호과장이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분이 빈민들이나 나환자나 뭐 등등 결핵환자 이렇게 어울렸는데 이 김필래 선생 일제시대에 석사학위를 받았던 콜롬비아 대학에서 김필래 선생이 한 말이 뭐냐면 뒤돌아서 들으면 서서평의 언어가 너무나도 고급 한국어를 구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33살에 배운 한국어가. 그리고 맨 어울린 사람들이 빈민층 환자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학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서서평이 언어를 공부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요. 단어 하나씩 외웠어요. 문장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막 유창하게 그렇게 언어 능력을 막 특별하게 발휘한 거예요. 이눌 사람 보는 대단히 특이했습니다. 언어 능력이. 서서평이 언어를 공부할 때는 강단의 언어는 고급 한국어잖아요. 예를 들면 그 고급 한국어를 들으면 그 소리와 뜻과 분위기 이것을 그 자리에서 수십 번역해서 자기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니까 나중에는 한국 교양인 한국 여성 유창한 한국어처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선 간호협회를 만들고서 거기서 모든 걸 한국어로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옮기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봉선리의 그 나환자촌을 이렇게 있고요. 이 최응종이라는 분은 이따 광주 IMC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쪽에 흉상이 끄트머리의 흉상이 최응종, 오방 최응종 선생을 가르칩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자신의 호를 5가지를 버린다 해서 오방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제 친사참배 무렵에는 이제 평신도들에게 고함이라는 걸 남기고 또 은거를 했어요.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 옥에 가신 분들, 은거하신 분들도 그러잖아요. 이분은 그 은둔을 하시면서 나원자나 빈민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하신 분이고요. 좀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신간의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이연필 선생하고 관계가 좀. 예, 이분하고 이연필 선생님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가서요. 거기에 광주 YMCA의 중요한 지도자 그러면 광주 YMCA도 지금 조명을 못 하고 있고 한국의 YMCA 운동도 지금 거의 반쪽이 돼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분하고 최응종하고 정인세 두 분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주 YMCA는 정인세라는 분을 잊어버렸고요. 최응종 이분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 지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주 YMCA에 가서 최응종, 정인세 그리고 좀 잘못 알려진 몇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화광동진 이게 지금 김구 선생님이 최응종 선생이 쓰여준 글입니다. 김구 선생이 이제 광복 후에 광주 오셔가지고 최응종 선생님과 목사님과 한 10여일을 머물면서 설득을 했어요. 서울로 갑시다. 같이 좀 나라를 좀 세웁시다. 근데 안 가셨어요. 안 가시고 끝내 안 가시니까 이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 외에도 몇 개를 더 써보냈어요. 이거는 이제 4글자밖에 안 되고 상당히 긴 내용을 써서 족자로 만들어서 또 보내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서울에서 그렇게 비록 못 모시고 갔지만 계속 이렇게 글을 썰어 보내시면서 그 설득을 하신 그런 것인데요. 이거는 화광동지라는 것은 이제 원래 도덕경에서 화기광동기진이라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화자는 감춘다 뜻이고요. 빛을 감추고 먼지와 함께 되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볼 때는 이 최응종 목사님이 이 민중들과 참 버려받은 소외된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제 요 뒤쪽에 서서평 선교사, 어제 서서평 선교사 삶은 에큐메니즘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조명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는. 이분은 여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둔 게 아니라 한국의 조선의 거대 여성들을 마을 다니면서 조직을 했어요. 연결을 마을 연결을 하고 그것을 또 그 나중에 노회를 통해 총회로 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세계로 연결하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부인조력회 이것도 국제 조직이고요. 또 KCN 조선 간호부회 이것도 이제 국제 조직이고요. 절제회 이것도 국제 조직입니다. 이런 것이 서서평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미 그 다른 운동이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그 점화를 시킨 분이신데 예를 들면 절제 운동도 서서평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멸례회, 뭐 YMCA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노회라든가 총회 차원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노력을 이 서서평은 잘 결합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릴 때 목적이 있고 그리고 연합적인 조직이 있고 그리고 현장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결실을 맺는 어떤 그 운동이나 선교 현장이 되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분이 그래요. 이 조직이 그냥 자기만의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조직만의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네트워킹을 잘 하셨어요. 그건 자기를 버려야 가능합니다. 이거 내가 만든 조직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배유지. 유진벨 선교사는 어제 잠깐만 들은 여러분 자료에 또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벨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뭔가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이분이 남겨준 교회도 세우고 노회도 세우고 총회장도 하셨고 총회 정치도 정비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분이 평생 노력했던 건 뭔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유진벨이 노력했던 게 뭔가? 그거는 바로 요즘 용어로 말하면 에큐메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감리교하고 연합하는 것도 장로교 내부에서 우리 저 전문가 교수님들 계시니까 제가 감히 이제 더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반대가 있었다고 제가 읽었어요. 유진벨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했던 것 중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내가 위더스푼 가문이에요. 위더스푼 목사님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단 한 분의 목사님이세요. 위더스푼 목사님은 미국의 헌법 체계를 세우고 정부 체계를 세운 메디슨 대통령의 스승입니다.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제 프린스턴 대학을 맡아가지고 이 메디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길러냈어요. 이 메디슨은 위더스푼 목사에게 배운 대로 체크 앤 밸런스,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부터 타락한 존재였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인간이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균형을 맞추고 하지 않으면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시스템을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으로 해서 처음 헌법에 반영하고 만드신 분이 메디슨이고, 메디슨은 자기 은사에게 배운 위더스푼 목사님의 그 신학적인 배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위더스푼 목사님은 이분의 이제 장인이 아니고 그 장인 가문에 상당히 멀리 이렇게 계신 분인데, 아무튼 이 미국에서 위더스푼 목사님 하면은 굉장한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고, 지금 가도 하이웨이에도 큰 하이웨이에도 위더스푼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식당 이름도 있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이미국 목사님이 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식당 이름도 위더스푼이 있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장인어른은 루이빌 신학교의 그 교수님이셨어요. 토마스 위더스푼. 이분도 그 당시에 상당히 존경을 받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장로교회 마포삼열 목사님이 미국을 가시면 루이빌까지 가서 토마스 위더스푼 목사님을 인사드리고 안부 묻고 올 정도. 그리고 그 정도는 알려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배유지 선교사가 1895년 4월 달에 서울에 도착 딱 했을 때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뭐라고 불평했냐면요. 제발 우리 남장로교 선교사라고 좀 식사 좀 하자. 왜?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먼저 데려가 버렸어요. 언더우드가 먼저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 배유지를. 배유지 이 내외, 젊은 내외를 우리 집에서 자라 하고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장로 선교사들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하고 좀 식사 좀 하자.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언더우드가 아주 각별하게 챙겼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렇게 남북 장로교 간에 그렇게 굉장히 그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평양신학교, 거기에 여러 우리 장로교파들이 함께 연합해서 유니온 신학교라고 됐죠. 이 연합신학교의 교수셨어요. 조직신학. 그리고 또 이분이 이 사역을 하실 때 그렇게 편협하게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스트래퍼 양 이야기했지만 편지에는 토로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나 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스트래퍼 양에 집을 지어주고 그 사람 집을 지어서 무진예를 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 이렇게 사역에서는 굉장히 연합을 잘하신 분인데, 오원도 사실 마음에 안 들죠.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은 배유진은 홀수 딕시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제가 거기 드린 말씀과 함께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아버지가 남부군의 유명한 일선 장교였어요. 아주 대단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은 아버지하고 쉘비빌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예. 그래서 특히 이 켄터키주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남북 전쟁 이후에 계속 남부군 출신만 당선이 돼요. 북군이 그렇게 켄터키를 장악하려고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했어도 정서는 남부 정서였다는 겁니다. 대다수 정서가. 그래서 이분도 배유지도 그러한 그 딕시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사실 또 본인이 다분히 그런 남부적인 것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그 어떤 취향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무슨 뭐 한 게 아니라 북장로교든 심지어는 감리교든 혹은 뭐 타 지역의 사람이든 뭐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하는 부분을 많이 중시했고, 특히 한국인들과도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신이 먼저 그 터치를 한 부분인데도 한국인 교사들이 나보다 낫다. 자기를 도와주는 헬퍼들이 자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격려를 해주고 위임을 해주고 그렇게 연합사역을 잘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죠. 배유지가 한 일이 뭐냐? 그 대한제국에 허가받아서 남학교회학교 그 부인이 시작했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자신을 많이 감추신 분이기도 하다. 연합사에게는 그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라는 죄송합니다. 이 교회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썬데이스쿨 시작할 때 이분 부인, 두 번째 부인이 광주에 수고를 했는데요. 배마르다 선교사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 1908년부터 이렇게 자꾸 선교사 사택에 와서 기웃거리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대한제국 허가를 받아 1908년에 이렇게 개교를 하게 된 것은 배유지 선교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배유지 선교사가 일단 그 조선 그 당시 대한제국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유지 선교가 요구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차관복급이니까. 그래서 우리 통합 측 총회장으로서 이분이 남긴 중요한 유산이 바로 에큐메니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적인 그러한 조명은 또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또 쟁쟁한 학자들이 계시니까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이분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쪽을 보시면 저기 이쁘장한 소녀가 있어요. 플로렌스 루트입니다. 이분은 이게 처녀로 오셔가지고 결국 처녀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유활의 선교사인데요. 특징만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수피아 교장을 하실 때 신사참배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중에서 혹은 교사들 중에서 신사참배 그거 좀 받아들이고 폐교하지 말자라는 그런 조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가보셨겠지만 수피아 그 옛 강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때 허물려고 그래서 좀 반대 운동을 좀 해서 보존을 좀 했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이제 학부형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교실이 덥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헐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학부모 민원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보존 운동을 했는데 보존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유지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그 보존 운동하다가 그냥 헐어버린 걸 봤거든요. 신문에 내면 그 보존할 줄 알았어요. 언론에 확 내면은 학교가 놀래가지고 보존할 줄 알았는데, 언론에 오늘 아침 나왔는데요. 오늘 저녁에 석간에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포크레인 동을 확 허물어버리더라고요. 아침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금방 허물어버리대요, 그냥 포크레인이. 그렇게 해서 하나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 강당을 보존할 때는 그렇게 않고 관계 여로에 교육청에 시청에 뭐 구청에 뭐 이게 그분들이 전화를 하게 했어요. 언론에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청에서 혹은 뭐 문화재 담당자가 전화하고 구청에 뭐 교육청에서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학교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도 훌륭하죠. 그 어려운 일인데 보존이 되는데 바로 그 강당에서 왜 그 강당 얼마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그때 드렸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신사참배를 반대를 할 때 이 유활의 선교사 학생들에게 갇혀가지고 장시간 동안을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양보를 않고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김필래 교감, 유활의 교장, 그리고 지역에 이제 그 김창국 목사랑 이런 분들이 가서 또 중재에 나서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밤늦게 학생들이 이제 농성을 풀어줬습니다만 그 후에도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남장로교에서 이제 학교 폐쇄 방침을 내리고 폐교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선교사들을 추방할 때도 나가질 않았어요.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하고 또 여선교사 한 분, 그래서 있으니까 이 가족 뭐라고 저 집안에 못 벗어나게 하는 거, 가택연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집이 있다 잠깐 들을 텐데요.
그 터에서 바로 불과 그 200~300m 안에 거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택연금 시켜버린 거. 그러면 장작은 어디 가져와서 불을 떼며 식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심정을 입어는 거래요. 엘리야가 그 까마귀에게 양식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사실 이 선교사들하고 접촉하면 그 한국 조선 사람은 그냥 잡아다가 죽쳤습니다. 스파이하고 내통한다고. 그런데도 그 밤에 와서 양식을 놔두고 가고 장작 갖다 놓고 하루는 장작이 떨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오더래요. 당신들 집에 있는 나무를 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지장이 된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딱 베가지고 그것이 장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동산에 올라가면은, 한 할머니의 묘가 있습니다. 에머슨. 그분의 묘비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내 영혼이 살아서 예수로 더불어 왕노릇 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위가 텔미지 타마자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타마자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담양 곡성 이쪽을 선교를 하셨어요. 나중에 고마워서 선교의 그 한국인 직원들이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드렸습니다. 이분이 그때 추방되기 전에 이 남장로교 재산 관리를 했어요. 아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수 애양원까지 병원, 교회터, 학교터 일제가 이걸 한꺼번에 단번에 꿀꺽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그 재정 관리하는 한국인 직원까지 회유를 해가지고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이제 타마자만 호응해주면 이 재산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학교가 없었겠죠? 다 일본식으로 뭐가 바뀌었었겠죠? 타마자 항복을 안 해요. 수긍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유치장에 가둬버립니다. 한 달, 2달 가둬놔요. 그래도 항복을 안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묘비, 그곳을 요 동산에서 저기 아래에 있는 유치장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순사들이 힘들었죠? 가지고 딱 놓고 너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천황이 계신데 너희들이 왕노를 한다 해서 이거 역적 아니냐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그래도 타마자가 까딱 않고 굴복을 안 씁니다. 그리고 강제 추방이 돼서 이 재산은 남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전거로 나주, 담양 이렇게 가는데 담양의 그 교회들도 개척을 하시고 거기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부 스테이션은 어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스테이션은 말 그대로 역이잖아요. 역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도착하고 나가고 도착하고 나가고 이런 스테이션입니다. 원래는 이제 라틴어는 뭐 서 있다 뭐 이런 뜻에서 온 표현인데 그래서 이 스테이션은 오늘날 현대적인 표현으로 그 디지털 용어로 바꾸면 HUB,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고 거기서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전송이 되고 하는 허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따 그 광주 IMC를 가게 되면 거기에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아 문화전당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표방할 때 아시아 문화의 허브라고 했습니다. 허브. 그러면 여러분 허브는 간단합니다. 자전거 있으면 자전거 그 바퀴에 맨 가운데 축이 있잖아요. 그게 허브예요. 그리고 거기 바퀴 살이 있잖아요. 이게 스포크예요. 그래서 허브 하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말이 스포크입니다.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 이게 미국 정부 시스템입니다. 메디슨이 만든. 그러니까 허브를 때려도 허브가 박살이 나도 워싱턴이 박살이 나도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산을 시켜 놓은 거예요. 뭘 어떻게까지 자세히 분산할지 모르지만 권력도 분산시켜 놓고 그런 중요한 정보도. 그래서 상당히 그 미국의 정보기관의 밝은 분이 미국 분이 와가지고 이걸 물어봤어요. 제가 아시아 문화전당의 허브 시스템인데 당신이 보기엔 어떠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점이 없는 거예요. 거점이. 광주 시내에도 거점이 없어요. 저 전당에 살려면 거점이 있어야 하는데 거점이 없어요. 아시아 문화 전당이면 아시아 각 곳에 저것이 거점이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소통할 수 있는. 없어요. 그냥 스탠드 언론입니다. 그러면 지원자 채공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을 잘못 짜는 거예요.
저는 이거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예. 그런데 이 선교부 시스템은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에요. 이 광주 선교부, 목포 선교부가 생겼다가 쭉 광주로 뻗쳐옵니다. 광주가 또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광주를 거점해서 광주가 목포보다 커져버렸어요. 허브 스포크 시스템 그럴 수 있어요. 아들이 부모보다도 잘 될 수 있어요. 또 광주가 순천을 개척하면 순천이 광주보다 커지면 광주가 또 순천에 의존해서 또 같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은 바로 그렇게 굉장히 다이내믹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미션 스테이션입니다. 근데 미션 스테이션에 기본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 인력이 필요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인력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의료 인력이 필요하고 근데 선교사 부인들도 이 교육에 동원이 되고 부인 조직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틈이 없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선교사 부인들이 거기서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분들이 따로 왔어요. 예, 대개는 초기에는 이모 혹은 뭐 할머니 이런 분들 나중에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사들도 이제 확충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에머슨 여사예요. 그래서 이 미션 스테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유연한 그런 네트워킹 시스템이었다. 물론 뭐 어느 제도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아시아 문화전당보다는 훨씬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쉽지만 2006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아시아 문화전당을 좀 들여다봤어요. 거기에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때 3개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그때 카이스트 교수가 그 책임 연구원이고 저는 이제 그 연구원을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3개축을 만들어서 거점을 연결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양림동 축이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하고 2006년에 광주시의 공식적인 그 관광 맵에 보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씁니다만은 이따 지나갈 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거기입니다라고요. 지금 광주에 사실 분 이프유라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지금은 다른 데에서 이제 그 백화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프유는 거기는 문화 요소로 딱 지도가 표시가 되는데 양림동은 흔적도 없었어요. 2006년만 해도.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에 흔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문화 전당이 생기면 거점이 있어야 되고 문화 거점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전당만 보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 은혜로 10년 지나면서 거기 이프유는 지금 전제도 없습니다. 전제도 없고 문화지도에는 양림동이 지금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 기독교 문화재를 아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덩달아서 같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아까 유아래 선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또 나머지 유아래 선교 나머지 부분은 이따 YMCA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배유지 목사의 큰딸 샬롯입니다. 인사의 여사. 목포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전주에 정주 선교부 쪽으로 출장을 가 있을 때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임종한 그 오빠와 함께 그렇게 참 어려운 시절을 어릴 때 겪었는데 잘 자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군산, 대전 이쪽에서 윌리엄 린튼 선교사와 함께 교육 선교를 했습니다. 이분의 아들들이 이제 드와이트 린튼 이게 호신대 학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휴 린튼 순천에 지금도 있는 결핵진료소 인해자 선교사의 남편이고요. 이 두 형제가 그 진주 경상도 진주에서 전라도 이쪽에 서남해안 신안 부근이니까 해안 지역으로 해서 남해안 지역에 개척한 교회가 직접 인도화 선교사를 계속 보따리로 따라다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양림교회 홍대집 장로로 계시는데 이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몇 개 교회나 세웠어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내가 안 세봤는데 300 몇 개인가 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30개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설왕설래합니다. 200 몇 개 교회일 것이다.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일단 홍대집 장로님 증언으로는 인도화 선교사님하고 세운 교회가 300 몇 개는 될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300여 개 이렇게 지금 가로에 다운표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00개라고 해도 대단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100가구가 넘는데 교회가 없으면 땅을 사두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분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또 5세손이 되겠죠. 이분들이 지금 북한도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동을 하겠습니다. 을 얻고 공산주의를 겪고 그 난리통을 겪었는데 지저스 로드, 예수 길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양림동보다도 선교사 유적이 더 잘 보존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공산주의 차에서 그렇게 보존이 됐는지 하여튼 미스터리입니다. 네, 설명을 아직 못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후손들이 지금도 그렇게 한국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그 한국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분의 이제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육자회담. 그래서 그때 힐 처간보 있죠. 육자회담을 주도했던 그 배우에서 그 서포팅 해주는 스텝이었습니다. 아주 고위 관리였죠. 그래서 이 양림리에 출신의 그 선교사들 여기 거쳐간 조금 비교적 장기적으로 머물렀던 분 한 190여 번의 그 후손들이 거의 지한파의 친한파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는 이제 옛날 성경학교 초대 모습이고요. 이분이 이제 포사이트, 여러분 그 자료집에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주, 군산 뭐 이렇게 쭉 목포 이렇게 수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이 포사이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선교 동원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동원한 게 아니라 이 펀드레이싱을 기막히게 하신 분이에요. 뭐 그런 수완이 뛰어난 게 아니라 기도로 이렇게 무릎 꿇어 사신 분인데요. 순천 선교부가 순천 선교지는 이렇게 진영을 갖춘 것도 사실은 포사이트의 그러한 노력이. 그런데 본인은 말 그대로 종치는 사람처럼 전혀 그런 것을 안 드러내니까 안 알려져 있죠. 단지 그냥 나환자, 구라에 관련된 것만 알려져 있고. 여기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가마터입니다. 이 가마터의 병실을 만드신 분이 아까 그 화이팅 오원 여의사이죠. 이분은 이제 윌슨 우월순 의사입니다. 총각으로 왔어요. 원래 총각으로 싱글로는 미션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유교 강하고 그러니까 혹시 그 여자 꼬시러 왔나 하고 이제 양놈들 이렇게 막 뭐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남자들은 들어오고 여자들은 싱글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워낙 얼마나 이 미션 스테이션에 급했는지 총각인데 불러드린 겁니다. 오프터 레코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불러드렸는데 약혼녀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파경이 됐어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까지만 하고요. 근데 그 파경이 된 사람이 우리 100만 명 구령운동 할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자극을 주고 우리 목사님들 그 프리셉트 성경 연구라든가 귀납트 성경 많이 익숙하잖아요. 큐티 시리즈 등등등. 오늘날 그 성경 공부 시리즈의 상당한 부분을 영향을 준 분이 이 화이트 박사, 뉴욕 신학교를 갈 텐데요. 그 서문통에서 한 800m 떨어진 곳, 2리 떨어진 곳이 양림입니다. 이곳은 서쪽이고 서쪽은 죽음의 땅이죠. 망자들의 방향이죠. 그래서 읍성에서 항상 이 시신을 갖다가 여기다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장례라고 할 수 없고 풍장을 지낸 걸 볼 수 있는데요. 6.25 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키울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다 데려다 주는데 이게 두 가지 고아원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영아들을 다루는 곳, 한 군데는 이제 좀 자란 아이들 다루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두 보호 시설이 있었는데 다 선교사들이 후원을 했고 특히 이제 이따 가보게 될 곳은 아직 없지만 그 터만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설명도 드리고요. 이 충현원이라는 곳은 바로 이 너머에가 있습니다. 거기는 1948년 9년 무렵에 여기 있는 루트 선교사가 중심이 돼서 이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그 희생자들의 그 고아들 또 6.25 때 생겨난 그 고아들을 많이 돌봤습니다. 그런데 낮에 데려다주면 살리는데 이 엄마들이 이 저녁에 밤에 보자기에 싸서 그 고아원, 영아원 그 철조망에다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침에 죽잖아요.
근데 그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죽은 아이가 1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그래요. 6.25 기간 중에. 그 아이들이 다 여기 묻혔습니다. 또. 예, 그래서 이 동산은 하여튼 1000년 가까이 그렇게 그 아이들,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많이 묻힌 곳이고, 그리고 이제 1909년에 오원이 처음 또 여기에 오원 선교 처음 묻히게 됩니다. 처음 순교한 이 오원 선교사는 버지니아 출신이고요. 보십시오,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 버지니아의 그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부잣집이어서 나중에 할아버지가 남북전쟁이 끝나고 버지니아주를 수습하는 그 수습위원이 돼요. 그만큼 아주 유지였고 재산도 많았는데 이분이 여기 묻히고 또 그 자녀들도 그 오원, 이 화이팅 오원이 바로 데리고 들어가서 뭐 유산 받거나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유산도 다 포기하고 여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오원이 사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환자 시설이 생기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자에 있으니까 간단히 생략을 하고요. 오원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 나환자 시설만이 아니고요. 또 뭐가 있느냐면 이분은 공회 의장을 했어요. 공회 의장을 했고 또 북장로교 선교사하고 혼인을 했어요. 또 이분이 다니던 그 지역들 보면은 상당히 뭐 광양부터 해서 고흥, 뭐 여수, 에일대 출신이죠. 구약학 출신인데 이분이 만든 그 바이블 스터디 방법이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그 토대를 두고 나중에 무디 신학교와 결합이 돼서 또 저기 화이팅이라든가 혹은 여러 사람들이 뭐 하디 뭐 그 이런 사람들 다 영향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그 무디 인스티튜트의 SVM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에서 한 2만 수천 명을 전 세계에 내보내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이 서서평 선교사도 성경을 그 화이트 박사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서평은 9살 때 그 우리나라 나이로 9살 거기 나이로 9살 우리나라 10살 때 미국으로 갔으니까 사춘기 그러니까 크리티컬 에이지 언어를 배우는데 크리티컬 에이지를 이제 접어든 시점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 화이팅이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평양에서 평양 숭실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여기 광주 출신 한 여학생을 미국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워낙 영특하니까 네가 1년 동안만 잠시 그 영어 공부하면 내가 안식년 되면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 영어를 배울 것이냐 소개를 했는데 그 많은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넌 네이티브 스피커는 이 서서평에게 보냅니다. 서교장한테 배워라. 그 사람 영어가 고급 영어다. 근데 서서평이 사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대학을 다녔지만 그렇게 뭐 많이 산 것도 아니고요.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 뭐 졸업하고 그럴 무렵에는 이제 뭐 그 주로 유대인들, 이탈리안 유민들 이런 사람들로 많이 보살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고급 영어를 구사했는가? 서서평의 말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이 영어로 읽은 성경이 내 피를 타고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것 같다. 완전히 체화된 거예요. 32세 우리나라 난 33세에 한국에 와가지고 1912년에 간호부장으로 왔습니다. 이 제준병원에.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어학을 배웠지만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1년 동안인데. 그리고 맡은 보직이 이제 간호과장이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분이 그 빈민들이나 나환자나 뭐 등등 결핵환자 이렇게 어울렸는데 이 김필래 선생 일제시대에 그 석사학위를 받았던 콜롬비아 대학에서 김필래 선생이 한 말이 뭐냐면 뒤돌아서 들으면 서서평의 언어가 너무나도 고급 한국어를 구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33살에 배운 한국어가. 그리고 맨 어울린 사람들이 빈민층 환자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학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서서평이 언어를 공부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요. 단어 하나씩 외웠어요. 문장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막 유창학 또 이쪽 고성, 장흥 이런 주로 남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원 선교사가 남겨준 우리에게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가 아까 볼 수 있는 그러한 에큐메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딕시 출신이고 또 어찌 보면은 그 남부 정서를 많이 가진 분인데 오원은 다분히 공화주의자였습니다. 유진벨은 민주당 쪽입니다. 또 스트래퍼는 공화당입니다. 목포에서 같이 살겠던.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전혀 정치성에 안 맞는 사람들이 같은 남부 출신이지만 같이 모여 산 거예요. 속으로는 좀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 때문에 뭐 갈라서고 그러진 않았고요. 더 잘 협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이팅 같은 경우, 아까 콜레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부인으로 살았다고 그랬죠. 수피아에 가면 지금도 이름이 오부인이에요. 100년 전에는 여성들이 이름이 없으니까 자기도 오부인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1909년 돌아가시고, 사실 북장로교 출신이니까 좋은 보직은 못 받죠. 남장로교에 와서 이제 그 변두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로 여성과 그 자녀들, 아동들을 위해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뭐 서울에 갔으면은 최소한 여의사로서 뭔가 역할을 했죠. 제중원의 그 에비슨 혹은 어비슨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광주에 남아서 계속 그렇게 뒷전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언제 떠나게 되냐면 그 따님, 큰딸이 다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하는 곳으로 들어와서 평양에서 선교하다가 그 3.1 만세운동에 깊이 연루가 돼가지고 축출이 됩니다. 추방이 되자 이제 그걸 기화로 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미국 덴버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거는 이 남편은 여기 묻혀 계시고, 또 이 부인은 그 덴버 공동묘지 한켠에 그 묘를 겨우 찾았는데 거의 풀이 덮여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 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한번 쪽지를 남겨놔는 거 보니까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저우라든가 항저우 이런 쪽에 그 선교를 했고, 1900년경에 그 박서스 리벨리언 그 중국에 그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1910년에 그 할아버지가 요코하마 거쳐서 부산 거쳐서 그 서울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 후손들이 손자 손녀까지 동원하고 다시 그 100년 만에 센테니얼 미션 루트를 따라서 그 할아버지가 갔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또 배 타고 그렇게 해서 100년의 자취를 이 후손들이 더듬어서 수저 황족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그 문화혁명 시대 풍장은 가난해서 그러니까 장례를 지낼 그 절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그냥 그 풍장을 지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거리나 이런데 시신들이 그냥 널려 있는,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신 널려 있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록이. 그래서 고려 시대는 물론 고려장이라는 것도 그냥 갖다 버리니까 일종의 풍장이기도 하지만 주로 서민들이 그 막대한 그러한 그 장례 비용을 감당 못해서 고려사의 내용만 따르면요, 뭐 너덕 군데에 나오는 내용만 따르면 그런 그 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아이들의 풍장은 뭐냐? 그래도 다른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풍장과 매장에 어린이들을 풍장하고 매장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좀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매장은 썩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애들을 그렇게 썩게 하질 않고 이 풍장을 하면 이게 그 황색 그리고 홍색으로 점점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면서 온전하게 남아있대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발리섬 같은 데 풍장이 있는데 그 짐승이 접근 못하게 대나무로만 막아두고 그대로 두면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된대. 그러면서 이 망자하고의 그 이별하는 이렇게 산자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길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또 그 어린이나 이런 경우 생각나면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 기록을 해놓은 분인데 그것이 정말 맞는지는 제가 검증은 못 해봤습니다. 아침에 뒤져본 급히 그 치팅을 하고 온 내용입니다. 이 양림리의 이 풍장은 주로 이제 지프로 둘러싸서 나무에 묶어놓는 형태였어요. 이제 지프로 둘러싼 것은 이제 짐승이 쉽게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해안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나무에 묶기보다는 이제 그 땅에다 두고 거기다 그 거적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집으로 만든 걸로 덮어놓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그 풍장이 그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새만금 일대 조사한 것 보면 거기도 나타나고요. 또 포항, 경주, 울산, 양산 이 지역에 그렇게 동해안 지역이도 그쪽도 풍장 풍속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상당히 일반적인 그러한
형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아직 그 의식화된 그 장례 의식이 충분히 안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풍성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언급해 놓은 문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광주 읍성 있다 읍성의 그 서문통